혹시 구독자님, 2010년대 중반쯤에 처음으로 은색 벽돌 같던 샤오미 보조 배터리를 사셨던 때 기억하시나요? 아, 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사보셨을 겁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격이 너무 싸니까 쓰다가 한두 달 만에 고장나면 그냥 버려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구매하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딱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몇 년이 지나도 고장이 안 나고 너무 튼튼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중국산 전자기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그 보조 배터리의 충격을 자동차 시장으로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차의 외관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면 실내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큰지를 둘러보는 그런 겉핥기식 리뷰가 아닙니다. 네네.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유튜브 채널 신차정보 연목구름에서 진행한 BYD의 새로운 전기차 시라이언7의 하체 및 시승 리뷰 영상인데요. 아, 그 화제의 영상이죠? 네, 자동차의 진짜 뼈대이자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하체를 리프트에 띄워놓고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이를 통해 시라이언7이 가망 고객들에게 기계적으로 또 엔지니어링적으로 어떤 실제적인 가치를 제공하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원본 리뷰 영상의 진행자분들도 처음에는 편견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중국 전기차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차를 리프트에 올리셨거든요. 네,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진짜 어이없어서 헛웃음을 지으실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죠.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던 자동차 시장의 상식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대체 하체에 뭐가 있었길래 그런 반응이 나온 건지 먼저 차량의 앞부분, 전륜 쪽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후드를 열면 나타나는 프렁크 공간부터 꽤 흥미롭습니다. 네, 엔진이 없는 공간이죠. 맞아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데요. 시라이언 7의 프렁크는 57에서 58리터 수준으로 동급 대비 굉장히 깊고 넓게 파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공간을 감싸고 있는 마감의 수준입니다. 맞아요. 물론 후드 재질 자체는 가벼운 알루미늄이 아니라 강철을 사용하긴 했어요. 이건 원가 덜밤의 흔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쪽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물이나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웨더 스트립이랑 고무 패킹을 2중, 3중으로 아주 꼼꼼하게 둘렀어요. 게다가 저렴한 플라스틱 쪼가리가 아니라 상당히 두텀하고 질 좋은 차음제까지 빈틈없이 채워넣었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의 조립 품질을 보면 그 회사가 차를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차를 리프트로 들어 올려서 전륜 서스펜션, 즉 앞바퀴 쪽에 연결된 충격 흡수 장치를 봤을 때 시작됩니다. 아, 네. 저도 거기서 진짜 놀랐어요. 리뷰어들이 거의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바로 이 4천만 원대 대중형 전기차에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저는 스펙 시트를 보면서 진짜 제 눈을 의심했었습니다. 더블 위시본이라니요. 구독자님, 이 구조가 왜 대단한 건지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네, 아주 고급 사양이죠. 보통 우리가 타는 대중적인 차들에는 단가가 저렴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맥퍼슨 스트롯이라는 방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WE15는 위아래로 새 쇄골뼈 모양을 한 팔이 2개나 들어가서 바퀴를 꽉 잡아주는 구조예요.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죠. 맞아요. 그래서 국내 기준으로 제네시스 G80이나 GV80 같은 고급 라인업에나 들어가는 방식이잖아요. 심지어 현대의 플래그십 SUV인 팰리세이드에도 이 구조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게다가 단순히 구조만 W20원 흉내를 낸 게 아닙니다. 사용된 소재를 보면 BYD가 얼마나 작정하고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소재도 달랐나요? 네, 서스펜션을 차체에 고정하는 마운트부터 알루미늄을 썼고요. 조인트 부분인 볼이나 바퀴가 결합되는 너클 부위까지 아낌없이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엔지니어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자동차 하체 부품에 무거운 강철 대신 가벼운 알루미늄을 쓴다는 건 소위 현가 하질량, 그러니까 스프링 아래쪽의 무게를 극적으로 줄였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 스프링 아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게 승차감이랑 직결된다고 하던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거운 등산화를 신고 달릴 때랑 가벼운 러닝화를 신고 달릴 때의 차이 같은 건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발이 가벼우면 바닥에 돌부리에 걸려도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자세를 고쳐잡을 수 있잖아요.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아하, 그렇겠네요. 스프링 아래의 부품들이 가벼우면 노면의 요철이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타이어가 위아래로 훨씬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차체로 전달되는 진동이 줄어들고 고급 차 특유의 그 바닥에 착 깔려가는 묵직하면서도 세련된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승차감을 위한 투자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차의 제동 시스템, 즉 브레이크를 보고 와, 이 가격에 이게 가능해? 수익이 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브레이크도 엄청났죠. 전륜 브레이크에 4피스톤 캘리퍼가 들어갔거든요. 보통 대중차들은 피스톤이 1개나 2개인데 이건 브레이크 디스크를 양쪽에서 꽉 잡아주는 손가락이 4개나 된다는 뜻이잖아요. 면적을 넓고 고르게 잡아주니 제동력이 훨씬 안정적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브레이크 스펙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겁니다. 피스톤 개수도 중요하지만 디스크의 크기 자체도 정말 엄청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였죠? 지름이 무려 370mm에 업계 용어로 두께가 34T, 그러니까 34mm나 됩니다. 34mm요? 와, 과거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트랙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N이 400mm 디스크를 써서 화제가 된 적이 있고요. 육중하고 무거운 제네시스 GV80이 380mm를 씁니다. 그런데 일상용으로 타는 대중적인 전기차에 370mm 디스크를 넣었다는 건 완벽한 오버스펙인 거죠.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무거워서 브레이크가 쉽게 밀리고 과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께가 34mm나 되면 그만큼 열을 견디고 식히는 능력이 탁월하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냉각 성능을 보여주죠. 심지어 열 방출을 위해서 디스크 표면에 타공 처리, 그러니까 구멍까지 송송 뚫어놨더라고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망 고객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심리적 안도감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네, 이 정도면 전면부 하체에는 거의 흠잡을 곳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한된 예산 안에서 차를 만들 때 앞부분에 이렇게 값비싼 부품을 쏟아부으면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뒷부분, 즉 후륜 쪽에서는 원가 절감을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원본 영상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앞에 이렇게 돈을 발랐으니 뒤에는 분명 원가 절감의 흔적이 수두룩하겠지 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예상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진진해지는 부분입니다. 전륜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후륜 쪽으로 넘어가니까 오히려 한국 소비자들의 불안을 완벽하게 잠재우는 엄청난 디테일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방청, 즉 녹방지 처리였죠. 네, 이 부분이 사실 이번 딥다이브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보통 대중 브랜드 차량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체 부위의 도장이나 코팅을 최소화하거든요. 그런데 시라이언 7의 하체를 보면 나사산 하나하나, 볼트 머리, 그리고 업버암 같은 서스펜션 부품 구석구석에 수작업으로 두껍게 방진 및 방청 약품을 칠해보았습니다. 두께가 장난 아니던데요. 맞습니다. 그 두께가 거의 A4 용지 10장 혹은 10원짜리 동전 두께만큼 두툼합니다. 잠깐만요. 수작업으로요? 네, 수작업입니다. 아니, 현대적인 자동차 공장은 분 단위로 차를 찍어내는 게 생명인데 조립 라인에서 사람이 일일이 붓으로 방청액을 칠하고 있다고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생산 라인의 속도를 깎아먹으면서 집요하게 녹방지에 신경을 쓴 걸까요? 그게 바로 제조사가 타겟 시장, 특히 한국 소비자의 성향을 얼마나 완벽하게 분석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 한국 시장 맞춤형이군요. 과거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혼다 같은 특정 일본 브랜드 차량의 하체 프레임에서 녹이 발견되어 뉴스에까지 나오며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죠. 한국 소비자들은 차량의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식이나 마감 같은 감성적 품질 결함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런 마감 품질이 아주 깜깜하죠. BYD는 자사의 차가 배를 타고 해풍을 맞으며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의 깐깐한 기준을 철저히 연구해서 맞춤형 대응을 한 겁니다. 중국 차는 쉽게 부식되고 썩을 거라는 편견을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이죠. 막대한 투자인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치밀함이네요. 효율을 포기하더라도 시장의 불신부터 깨부수겠다는 강력한 의지군요. 네, 완벽한 현지화 전략이죠. 그렇다면 후륜의 기계적인 구조는 어땠나요? 앞서 앞부분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뒤에는 좀 뺐을 거라고 의심했었잖아요. 그 의심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뒤쪽 브레이크 역시 지름 320mm에 20mm 두께를 가진 V디스크, 즉 열 방출구가 있는 디스크가 들어갔습니다.
쇼컵 쇼버 마운트에도 당연히 알루미늄이 적용됐고요. 뒤쪽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후륜 서스펜션의 뼈대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네, 리뷰어들이 그 구조를 보면서 연신 감탄을 하더라고요. 트레일링 암을 안 쓰고 풀 멀티링크를 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대중차들은 실내 공간을 넓게 뽑아내거나 원가를 낮추기 위해 바퀴를 뒤에서 길게 끌고 가는 형태의 얇은 트레일링암 구조를 많이 씁니다. 공간 확보에는 그게 유리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C-아일런7은 그걸 과감히 버리고 크로스 멤버에서 끝나는 풀 멀티링크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바퀴 앞쪽으로 무려 4개의 텐션암이 단단하게 꽉 물려있죠. 비유하자면 한 손으로 무거운 짐을 드는 게 아니라 네 손가락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바퀴를 꽉 쥐고 있는 형상입니다. 아, 그렇게 팔 여러 개가 바퀴를 잡고 있으면 뭐가 좋은 건가요? 차량이 고속으로 코너를 돌거나 거친 노면을 지날 때 타이어가 바깥으로 밀려나거나 틀어지려는 힘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쏠리는 느낌이 들죠. 이때 여러 개의 암이 바퀴의 정렬, 즉 얼라이먼트를 꽉 잡아주고 버티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보통 고급 스포츠 세단이나 고성능 차량에서나 볼 법한 견고한 구조인 겁니다. 아하, 거기에 더해서 차체의 좌우 흔들림을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저바 군기를 보고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전륜 스테빌라이저 두께가 무려 28mm더라고요. 네, 정말 엄청난 두께죠. 보통 대중차들이 23에서 24mm 정도? 그러니까 얇은 빗자루 자루 같은 걸 쓴다면 이 차는 거의 굵직한 공사판 쇠파이프를 끼워넣은 수준이더라고요. 후륜 스프링이 감긴 철사의 굵기도 성인 남자 손가락만큼 굵직했고요. 이거 완전히 오버 엔지니어링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버 엔지니어링이 맞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시장의 큰 그림을 하나 읽어내야 합니다. 어떤 큰 그림이죠? 강력한 풀 멀티링크 구조, 28mm의 두꺼운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유럽산 차량에 주로 쓰이는 특유의 합금 브라켓 구성들. 이것은 다분히 유럽 엔지니어들의 솜씨입니다. 아, 유럽식 세팅이군요. 최근 몇 년간 전통적인 내연기관 강자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보이지 않는 하체 부품의 재질을 낮추거나 구조를 단순화하는 추세였습니다. 반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 제조사는 유럽의 베테랑 서스펜션 기술자들을 대거 스카우트해서 원가 생각하지 말고 제일 좋은 세팅으로 제대로 된 뼈대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시한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은 거네요. 단순히 중국에서 대충 조립한 차가 아니라 거대한 자본력과 유럽의 숙련된 기술력이 결합해 탄생한 꽤 수준 높은 엔지니어링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죠. 와, 뼈대만 튼튼한 게 아니라 그 뼈대를 설계한 기술력의 족보 자체가 달랐군요. 자, 그럼 부품 좋은 거 쓴 건 알겠는데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써도 요리사가 요리를 망치면 맛이 없잖아요. 당연하죠. 조립이 중요합니다. 이걸 조립하는 과정이나 실제 타봤을 때의 느낌은 어떤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립 편의성 측면에서도 원본 영상에서 극찬이 나왔다면서요? 네, 서스펜션의 텐션암을 조립하는 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C-아일런7은 텐션암을 구정하는 볼트가 수평 방향이 아니라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며 조립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직이랑 수평에 큰 차이가 있나요? 이 작은 차이가 아주 큰 의미를 갖는데요. 차량을 정비소 리프트에 띄운 상태, 즉 바퀴가 허공에 축 처진 상태에서 볼트를 수평으로 꽉 조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꽉 조인 상태에서 차를 다시 땅에 내려놓으면 바퀴가 위로 올라가면서 고정된 고무 부품, 그 부싱이 억지로 비틀리게 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그걸 업계 용어로 공차 체결 불량이라고 하는데요. 고무 부싱이 계속 비틀린 상태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승차감도 튀고 부품도 금방 찢어지게 됩니다. 아, 내구성이 확 떨어지겠네요. 이걸 막으려면 차를 땅에 내려놓고 원래 무게가 실린 상태에서 볼트를 조여야 하는데 이게 작업자 입장에선 엄청 번거롭고 숙련도를 타는 일이죠. 그런데 C-아일런7처럼 수직 관통형으로 조립하면 리프트에 떠 있든 땅에 내려와 있든 부싱이 비틀리는 스트레스가 최소화됩니다. 아, 그러니까 작업자가 초보자든 베테랑이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승차감과 품질이 유지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균일한 품질이 나오죠. 나중에 정비소에서 고칠 때도 훨씬 편할 거고요. 생산 효율성이란 정비성, 부품의 내구성까지 한 번에 해결한 진짜 영리한 설계네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조립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더불어 핸들을 돌리는 조향장치 MDPS도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보쉬 제품을 사용했고요. 나중에 정비할 때 차체를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튼튼한 리프팅 브라켓 4곳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네요.
게다가 언더커버 안쪽에는 얇은 부직포가 아니라 신슐레이터급의 아주 두꺼운 흡음재까지 꽉꽉 채워놨고요. 그냥 스펙만 화려한 게 아니라 자동차가 갖춰야 할 유지보수의 기본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충실합니다. 이렇게 뼈대가 탄탄하고 기본기가 훌륭하니 실제 주행평가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네요. 리뷰와 두 분이 차를 직접 타보고 나서 또 한 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승평이 아주 좋았습니다. 평소에 아이오닉5를 타시던 분도 그렇고 승차감 개선하려고 그 비싼 테인 쇼크 업소버까지 장착한 팰리세이드 오너분도 심지어 승차감 평가에 있어서는 독사같이 깐깐하다는 신형 BMW 5 시리즈 오너 대차도 시라이언 7을 타보고는 와, 이 차 승차감 진짜 좋은데요? 견고한 더블 위시본 구조, 아낌없는 알루미늄 소재, 그리고 훌륭한 유럽식 댐퍼 세팅이 결합되었으니 주행 질감이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동급의 국산 전기체들과 비교해도 승차감이나 주행 안정성 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거나 오히려 과속방지턱을 넘는 등의 특정 상황에서는 더 나은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이 아주 객관적이고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차에는 82.5kWh 용량의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 맞다. 아무리 차체가 좋아도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잖아요. 보통 LFP 배터리는 추운 겨울이 되면 효율이 뚝 떨어져서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겨울은 진짜 매섭잖아요. 제조사 측에서 발표한 스펙상으로는 상온 대비 저온, 즉 추운 날씨에서도 효율 저하가 거의 없는 97%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열관리 기술의 발전이 정말 놀랍긴 하죠. 97%면 거의 저하가 없는 수준이네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소 환경에서 측정한 스펙시트의 숫자와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한국의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실제로 1년에서 2년 정도 차를 굴려보았을 때의 체감 내구성은 다를 수 있거든요. 확실히 실전 데이터가 필요하겠네요. 네. 하체의 기계적인 완성도와 주행 성능은 이미 합격점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배터리 효율과 전반적인 전자 시스템의 내구성은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실제 데이터를 통해 시간이 조금 더 증명해 주어야 할 영역이긴 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게 구독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건 시라이언 7이 우리가 과거에 막연히 생각하던 싸구려 중국차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네시스급에나 들어가는 W 위시본 서스펜션, 열 관리에 탁월한 압도적인 사이즈의 브레이크 시스템, 한국 소비자의 예민함을 겨냥한 집요할 정도의 수작업 방청 처리, 그리고 유럽차 느낌이 물씬 나는 탄탄한 주행 세팅까지 이 차는 지금 당장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가망 고객들에게 기계적으로 아주 매력적이고 강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이 차가 완벽하니 지금 당장 전시장 가서 계약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니까요. 오늘 탐구의 핵심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기준이 그리고 중국 제조사들의 기계적 엔지니어링 수준이 우리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빠르고 무섭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는 겁니다. 네, 그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 전기차 구매를 앞두고 계시다면 기존의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잠시 내려놓고 전 시장에 가서 직접 시승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자동차의 품질 기준이 지금 어떻게 뒤바뀌고 있는지 그 변화를 몸으로 직접 느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차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시승은 돈 드는 게 아니니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타보고 브레이크도 밟아보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하체의 매력을 단번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기차 뼈대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시라이언 7의 훌륭한 기계적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뼈대와 근육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한 셈이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만약 이렇게 훌륭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하드웨어 위에 중국 특유의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능력과 수억 대의 기기가 연결된 거대한 자율주행 생태계까지 완벽하게 결합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엄청난 폭발력이네요. 기계적인 완성도만으로도 이미 턱 밑까지 쫓아왔는데 두뇌까지 완벽해진다면 말이죠.
수십 년간 내연기관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온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은 과연 이 진화의 속도를 무사히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죠. 아니면 모토로라나 노키아가 피처폰 시절의 영광에 취해 있다가 스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게임 법칙에 밀려난 것처럼 자동차 시장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까요?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동차 산업이 100년 만에 대변혁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의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이나마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편견을 깨는 순간 세상은 훨씬 더 흥미로워지는 법이죠. 늘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희의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님,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영감을 줄 수 있는 흥미진진하고 꽉 찬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